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저도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난 방송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강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오하이오의 낚시꾼 박준성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 과장님 저는 했어요? 저 이제 아. 하려고요.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팟빵,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와 노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후원, 수시 후원 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직접 정기 후원 해주고 계신 귀동량님, 우는아이 27님, 그리고 저희 플랫폼인 팟빵을 통해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달려또또님, 구현정님, 날아가는 우룩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콘텐츠의 기획과 운영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부터 준성님과 함께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아직 송출이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해요. 그런데 짐작하기로는 역대급 조회수를 찍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리가 났다면서요, 지금.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얼마나 예측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잠시만요. 한 달 뒤 예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 생각나네요. 한 달 뒤 대한민국. 이미 오하이오의 낚시꾼 그 페이지 팔로우는 10,000명을 넘었고요. 한 달 뒤에요? 10년 뒤에요? 아니, 일단 오하이오 낚시꾼이 저희 페이스북 데이터릭 페이지보다 훨씬 큰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묻어가야 그럼요. 됩니다. 그쵸? 당연히 저희가 묻어가야죠. 네. 낚시꾼님께 데이터릭이 묻어가는 본격 방송입니다. 저희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는 준성님의 개인적인 학습, 커리어 패스, 그리고 이제 관심사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 과학자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미국에서 업무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봤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통계학과 머신러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이제 준성님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러니까 통계와 머신러닝이 가까우면서도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분야들인데요. 이제 하나씩 준성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줄 실력자를 찾지 못해서 그동안 이제 좀 미뤄뒀죠. 그렇죠? 김 팀장님도 네. 웬만한 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발 빠지고 네. 대신 총을 맞으시라.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뤄보도록 할 텐데 통계학과 머신러닝 그리고 P-밸류, 베이지안 통계까지 여러분께 전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준성님은 통계학으로 먼저 데이터를 접하기 시작하셨죠? 네, 제가 처음 연구 방법론 공부할 때는 머신러닝이 그렇게 막 핫한 키워드가 아직은 아니었죠, 사실. 2010년, 2011년이었으니까요. 그때가 데이터 과학 붐이 막 불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석사 과정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비숍이라는 분이 쓰신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 러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지금도 많이 읽히고 뭐 불후의 명저죠. 하지만 저는 그게 제가 공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랐죠. 방금 말씀해주신 책의 번역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약간 누름돌처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람 때리는 용도로 쓰는 책이죠, 그게.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들으니까 전공서로 총알을 막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면은 막을 수 있는 두께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라면 방송에서 실험해봤다 분명히.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심리학
전공 하시면서 통계학 공부 시작하신 거겠죠? 학부에서? 네, 그렇죠.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학부에서 제일 학점을 낮게 받은 과목이 심리통계학이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때는 사람은 별로 자기가 부족한 거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때는 별로 그렇게 즐거이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때 제 관심사는 이제 여느 학부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좀 재미있는 주제들, 뭐 처음에는 이제 사회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진화심리학, 진화생물학, 뭐 철학 이런 거 아. 관심을 가졌었죠. 아,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연구 좀 방법론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으셨군요, 학부 때는.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연구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사실 관심 가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어. 그런 뭐 사회심리학이나 진화심리학을 보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었나 연구 방법론을 살펴보다 보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다가 계량심리학으로 가신 건가요?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이 너무 안 나오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예. 사실 그것도 좀 컸는데 그 심리통계학을 제가 4학년 1학기에 수강을 했거든요. 원래는 그 전에 수강했어야 되게 되는데 늦게 하셨네요. 네, 보통 근데 2학년쯤에는 하는데 그죠? 원래는 2학년 1학기에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학부 초년 때는 많이 놀았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랬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공부를 더 하자 이렇게 의사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심리 통계를 망치고 4학년 2학기 때 심리 측정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은 좀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흥미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그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드리게 될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로 통계랑 머신러닝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잠깐만요. 같아요. 지금 어떤 그 준성님 네. 댁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건가요? 네, 고향이 있습니다. 그럼 역시 아. 데이터 분석가라면 고양이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느껴지지 네. 않습니까? 분석가로서의 면모가? 그 콜롬비아 대학에 계신 유명하신 통계학 교수님 앤드루 겔만 님도 고양이 키우십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베이지안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입니까? 저의 주관적 확률은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프리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첫 번째 시도인 걸로. 네. 예. 조과장 아까 무슨 질문했습니까? 이거 왜 끊었어? 아니 저는 고양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소재와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하고요. 고양이 별로 안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역시 일단은 고양이 사진문을 이길 순 없지. 네. 통계와 머신러닝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야의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통계학을 어떤 학문이라고 부르냐면은 불확실성을 계량하는 학문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네. 이제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기계학습이라든지 AI에서도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고 충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천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분야 사이에는 그 원칙적으로는 크게 뭐 다르거나 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차이는 이제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사용하느냐의 차이.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통계학자들을 보면은 불확실성을 계량하는데 되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추정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예측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판매량을 예측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품목이 다음 분기에 뭐 100만 개 정도 뭐 미국 전역에서 팔릴 거다라고 하면은 통계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너의 95% 예측 구간은 얼마냐? 요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를 계속 생각하는 거군요. 제가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그게 110만에서 90만 사이냐 아니면은 0에서 200만 사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신뢰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굉장히 통계학자들이 이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싫어해요, 되게. 근데 이제 말을 안 한 거지. 사실 들어보면. 예. 근데 이제 기계학습이나 AI는 이제 제 편견일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런 분야에 본격적으로 종사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 성능 지표는 그냥 숫자 하나로 떨어지지 구간을 얘기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니 머신러닝 좀 그래도 코딩의 느낌이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푸는 모델을 학습해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셋으로 여러 번 학습한다고 하면 다른 모델들이 나오겠지만 완성된 모델 하나가 있을 때는 그 모델이 가지는 결과물은 항상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에 그냥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지. 그러면 같은 데이터로 같은 모델을 만들어낼 확률이 얼마 되는가라는 건 말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진 않는 거죠. 왜냐면 이미 동작하는 모델이 이미 손에 쥐어졌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결과물을 내놓으면 끝나는 일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방금 이제 차님님 말씀하셨지만 ML이나 AI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다 이제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더 이제 활용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이제 통계학 하는 사람들은 그거 정말 맞냐? 약간 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저 방금 말씀하신 그 현상을 실제 스토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아는 그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현업에서 본인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면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방금 준성님이 말씀하신 걸 이제 파악을 하려고 계속 질문을 한대요. 뭐 어느 구간에 있냐, 뭐 그게 의미 있는 게 맞냐. 근데 본인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되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능만 잘 나오면 되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런 거에 이제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현장에서는 성능이 더 중요하더라.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성이 사실 좀 떨어지더라. 어떤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통계학자들도 성능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통계학자들은 어떤 보장을 받고 싶은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델의 예측 결과가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모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가 B보다 확실하게 낫다라는 그런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트레이닝 셋에서 뭐 A와 B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셋에 적용하니까 뭐 A라는 모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류율이 뭐 80%가 나오고 그다음 B가 78%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A를 고르면 되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봤더니 0을 포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통계학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재현 가능하냐 아니면 로버스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인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머신러닝 쪽에서도 약간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적합에 대한 논의도 없진 않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적합에 대한 그 고려는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통계학이나 ML, AI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어느 이쪽은 완전히 한다, 이쪽은 완전히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주안점이라든지 좀 더 보는 것에 대해 무엇을 더 먼저 보는 거냐에 대한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물론 그 확실성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결과를 딜리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비즈니스에다가 그러려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 결정자가 있는데 아까 그 두 분류기의 사례를 다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쪽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쪽은 그냥 A는 80% 나오고 B는 78% 그냥 올바르게 분류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비즈니스 쪽에 있으신 분이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크게 고려할 시간이나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A를 선택하고 그게 크게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냥 50% 이상의 확률로 아마 A가 낫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두 집단이 어떤 좀 태도의 차이를 보이느냐라는 건데,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통계학자들은 불확실성을 계량하는 거에 그 중요시를 넘어서 집착을 하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게 필요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나 AI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알고리즘익한 쪽에 더 강조를 하시고 결과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드는 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처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보이지만 이제 제 편견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이제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용하는 데이터의 출처가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한다는 관점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샘플링 개념보다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왕창 때려 넣어가지고 성능이 높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이니까 당연히 통계학자들은 그러면 그게 모집단을 얼마나 잘 추정해낼 수 있는 건지를 좀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쓴 글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 같은데요. 그 최근에 나온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통계학 수업이라는 책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이거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루셨죠? 근데 네, 맞습니다. 그 통계학자들은 어떤 샘플이 있으면 그게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으로 보는 편이고 이제 샘플에 따라서 그게 변산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요.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계학자들의 버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샘플이고 심지어 그게 모집단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가상적인 모집단에서 온 그런 평행세계 중에 하나의 샘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확률 변수로 놓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계학에서는. 아니, 네. 그렇게 그러면은 가상의 모집단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실제 모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샘플이라고 가정하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 모집단이라고 가정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니까,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얘를 가정하는 순간, 뒤에 애들도 어쨌든 다 가정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반복된다. 계속 가정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신뢰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를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 보이는데, 얘를 샘플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강점이 있거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걸 거잖아요. 계산상의 이점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의 모집단을 가정을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든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A/B 테스팅을 하는데 참가자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모았어요. 뭐 100만 명 정도. 그러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사실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A/B 테스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때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한 고객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고객 또는 그때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수도 있는 고객, 다시 말해서 고객 전체 집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의 모집단을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과는 다른 성격의 집단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이후로 넘어가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예시로만 제가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모집단이 아니라고 가정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초로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지금의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값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집단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 데이터의 분석 결과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후에 미래의 고객들이라는 사람들은 제가 가정했을 때는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 거고, 그러면은 그때의 테스트를 다시 해서 새로운 대표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 모두가 하나야라고 하면 앞선 데이터가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다음번, 그러니까 이후에 미래의 고객들까지 모여진 총합의 어,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앞서 있는 우리가 확보한 샘플이 미래의 샘플을 대표하고 있다고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샘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하더라도 예. 샘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험한 가정이지 않은 건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게끔 만들려는 노력들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해서 일부만 이제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전체 모집단하고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우리가 그걸로 추정을 했을 때 예측 오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정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오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모집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예를 들어서 선거를 추정하고 싶으니까 그 전체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전체 사람들과 비슷한 특질일 거야라고 기대하는 샘플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어떤 기업에 대한 예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 추정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예시만 생각을 해보면 15대 대통령 선거 전체 값이 저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16대 선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15대를 샘플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이렇게 들린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A/B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대상 집단이 그 속성,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속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네.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아, 가정이면은 이제 A/B 테스트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의 고객과 내일의 고객이 다른데 오늘의 고객을 상대로 왜 A/B 테스트를 하겠어요?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일종의 가정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고객과 같든 아니든 간에 이미 우리는 이제 오늘의 고객이 모집단,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이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네요. 그거는 공감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애초에 그 표집 대상이 내일 올 고객이랑 차이가 많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B 테스트 하는데 오늘은 평일이고 내일은 주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의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샘플링을 할 때 평일 이용자하고 주말 이용자를 다 골고루 비슷한 비율로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야만 이걸 가지고 미래에 이제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고객층, 방문자층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그 고객이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는 그 고정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의 무리한 가정이지만 사실 제가 계속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모든 모형은 틀렸지만 사실 유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정을 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A/B 테스트 자체가 아예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지는 A/B 테스트로 만들어진 대표 컷의 결과물이 언제까지 쓰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지금 아직 비슷한 특질의 고객이라서 사용하는데 괜찮겠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의 그 시계열 분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저도 없는데,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고객층이 그런 급격한 변동을 보인 적이 있었느냐,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적인 특질을 보여왔느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그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가정의 타당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성 이슈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보고, 만약에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 거꾸로 추론했을 때 표집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미래의 일을 미리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머신러닝 모형도 다르지 않은 게, 뭐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야 트레이닝 테스트 나눠서 하지만 이제 실제 현업에 적용해 보고 나서는 실제 데이터 들어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측 모델로 예측한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성능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같은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금 모델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왜냐면 이 모델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은 이제는 쓸모가 없네,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다음번 모델 만드는 단계를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머신러닝 쪽에서라면 당연히 그냥 여러 모델들을 실험을 해보고 성능이 좋은 애를 택하는 형태로 계속 모델을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애가 여전히 우리가 샘플을 취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현재의 고객에도 여전히 통용이 되는구나라는 건
그 서로의 성능 지표, 다른 모델들과의 성능 지표 경쟁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통계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궁금한 거죠.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샘플의 특질이 비슷하다는 걸 검증할 수 있어야 지금 과거에 사용했던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현재에도 사용 가능하구나라는 걸 검증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통계에서 모든 주제를 다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그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 모델을 분류나 예측에 사용한다면은 트레이닝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실험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셋을 조금 뽑아가지고 해봤더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SVM이나 아니면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런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사용했더니 뭐 정확도가 예를 들어 뭐 F1 스코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약간 뭐 1% 정도 상승됐는데 그게 이제 통계학자의 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량을 하려면은 뭐 좀 더 복잡한 뭐 디시전 테오리 같은 거를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를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했을 때 비용이 분명히 들 게 뻔하고 뭐 계속 리트레이닝 다시 트레이닝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감수하고 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만큼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통계학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 더 단순한 모형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 와서 좀 안정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쪽,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고, 뭐 머신러닝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복잡도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성능이 나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앙상블도 만들고 스태킹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굉장히 복잡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약간 뭐 1%라도 올라가면 그게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 뭐 불확실성을 계량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형의 해석 가능성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지금 그게 큰 차이가 있죠. 네, 통계학자들은 해석할 수 없는 모형, 인간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형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하죠. 네,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한 포인트인데, 또 궁금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해석 가능하다라는 건, 네.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상관 모형으로 결과물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 가능하다라고 본 거에 대해서, 인과로, 설명하고 싶으니까 해석 가능한 걸 선호하는 게 아닐까요? 인과가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회귀 분석 모형이 있으면 어떤 그 독립 변수가 있으면 걔가 1만큼 상승하면 종속 변수가 얼마만큼 상승한다. 이게 이제 바로 수치가 딱 떨어지잖아요, 회귀 분석에서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가 그 상관은 인과가 아니다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지면 뭐 살인 건수가 높아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에서 굳이 인과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통해서 살인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고 살인이 뭐 범죄가 이만큼 증가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네만 인사이트만 얻을 수 있으면 인과는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문제에서 통계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가능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해석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모형이 선형이라서 X 변수의 변동에 따라서 예. Y 변수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걸 설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네, 인과관계가 맞아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머신러닝 모형에서는 뭐 얘가 예를 들어 분류를 A로 했어. 근데 왜 A로 분류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석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조금 궁금한 인과에 게 있어요. 상관없이. 그러면 방금 회귀 모형에서 숫자가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무언가는 설명 가능하니까 그건 해석 가능한 무언가잖아요. 근데 그런 해석 가능한 무언가는 사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쓸모를 가지기 위해서 해석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갔어. 근데 뭐 살인이 올라갔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면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네? 라는 사용 가능성 때문인 건데, 모델은 해석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주일 뒤에 살인이 늘어난대 라는 걸 알려준다면, 그러면은 같은 쓸모로서 기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해석 가능성 부분은 없어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결과물을 내니까 유의미하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전에 의사결정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설비 고장 예측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어느 정도의 심각도로 고장 날 거다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 나기 이전에 어떤 부품을 교체하면은 고장을 막을 수 있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요 A 기구를 요렇게 바꾸면 어느 정도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머신러닝 모형으로는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신러닝 모형이라도 모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쓰잖아요. 지금 다들 듣고 계시죠? 네네, 그럼요. 경청 중입니다. 김영우님 잠깐 움직임이 멈춰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들 중에 뭐 라쏘나 리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일러스트. 근데 네. 그런 그거는 머신러닝 모형으로 분류를 하시는 거군요. 보통 머신러닝 교과서에서 머신러닝 모형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막 클리어 컷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은 개수가 그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쵸. 불확실성 자체는 계량이 안 되더라도 그런 거는 글쎄 사실 그런 것들은 베이지안 모델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오히려 해석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목표가 정확도에 맞춰진 거긴 하지만 근데 그거 외에 디시전 트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XG 부스트라든지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석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렵죠. 뭐 그런 그래서 해석 가능성의 정도에도 이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 것 같고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해서 해석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뭐 explainable AI라는 것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냥 그 뭐랄까 주안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네.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목표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은 그게 x 그 독립 변수의 값이 얼마든 간에 x와 y 종속 변수 간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모형은 그 x와 y 간의 관계가 그렇게 특히 딥러닝 모형 같은 경우에 딱 떨어지는 수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실험해 봐야 된다는 점이 좀 있죠.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델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델이 통계학 모델이냐, 머신러닝 모델이냐는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뭐 학계에 따라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대략 흘러가는 트렌드를 기업 교육을 담당하거나 이제 비즈니스 쪽에 밀접한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통계 모델보다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이 앞으로의 비즈니스 쪽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냥 결과다 그 모델들이 내놓는 아웃풋에만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우리 광고를 노출했을 때 클릭할 거냐 아니냐 아니면 뭐 매출이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이냐 요거 예측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은 거기에만 만족하실 것 같진 않나요. 그분들은 그 분석 결과를 드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쵸.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이제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했을 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퀘이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준성님의 답변으로 그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보충해 드리면, 예를 들면 매출이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뭐 이제 양판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나 뭐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지 말지에 대한 걸로 어떤 성과 지표가 갈린다라고 하면 머신러닝 모델이 더 맞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저는 이제 HR 애널리틱스 뭐 이제 HR 쪽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10만 명의 임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예측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이 임원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사람 임원시키면 돼요라는 결과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임원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라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HR 데이터 분석에서 아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변수가 이 사람의 승진 가능성이나 퇴사 가능성을 예측한다. 그러면은 그게 왜 관련이 있지? 이걸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그거일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전혀 제시해주지 않는 모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불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업의 HR 데이터 분석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분석을 끝내서 결과를 내밀었을 때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은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받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머신러닝 AI가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런 괴리가 현장에서도 저는 있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사람이랑 일하는 한 해는 왜라는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원인이 뭔지, 왜 그런 그렇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더 잘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그리고 그걸 왜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예측력이 높아지는 것이랑은 별개로 사람은 그걸 설명을 듣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예 우리가 아무것도 왜인지 묻지 않기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통계학적인 분석 방법론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완전히 모든 시스템에 자동화돼서 사람이 그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된다. 뭐 그러면 딥러닝 모형만 가지고도 일하는 시점이나 혹은 그런 산업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라는 걸 궁금해. 근데 그 궁금함을 개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외에 비즈니스적 가치가 없으면 '그걸 뭐 하러 하지?' 라는 생각이 우선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왜를 궁금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험을 통해서 인과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려요. 아까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그 기계 고장 예측 어쩌고 쪽에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부품을 고쳐야지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인과지 상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는 인과가 궁금한 거고, 인과는 현실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궁금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통계적 접근이나 기계학습 분야나 머신러닝 모델에 사용하는 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 왜 그러는데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과랑 상관 자체도 아직 관심이 없고 그냥 모른 채로 자기 본능적인 호기심 충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인과 해석을 하려면 네. 두 변수 간에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그 해야 다음에 되잖아요. 그쵸. 실험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네. 베스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은 해야 되잖아요.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둘 간에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일단은 두 변수 간에 좀 단순한 관계를 먼저 해석해 줄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HR 경우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 인터퍼스널 스킬,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 이런 스킬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거는 되게 가상적인 상황인데 그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위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보이려면은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스킬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조작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네, 말씀하세요. 네네. HR은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대상이어서 더욱더 되게 사실 이런 걸 접근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가능하냐? 어렵죠. 그다음에 실제로 잘 측정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의 네. 도메인에 따라 가지고 해석 가능성이 중요하냐 아니냐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메인에 따라. 매출 예측을 예를 들어서 제가 비즈니스에다가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매출 예측이 어떻게 나온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숫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예측을 하는데 데이터가 시즈널리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은 뭐 풀이의 뭐 트랜스폼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시간 변수를 이렇게 그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주기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성을 갖는 어떤 그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면 개수가 따라 붙겠죠. 근데 그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희는 해석 안 해요, 그런 거. 음, 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신경 쓰느냐?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이 이 웹사이트를 클릭할 거냐, 뭐 광고를 클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뭐 수천 가지 변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 변수들 하나하나의 개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도메인에 따라 그걸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도메인과 문제에 따라 가지고 해석 가능성이 중요할 수도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적재 정보에 맞는 메서드를 쓸 줄 아는 것이 이제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웹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게 뭐 예를 들어 주식 예측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 주식 왜 뜨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올라가면 돈 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신용평가용을 만든다 그러면 고객한테 어떤 등급을 줬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 등급을 받았나요?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으려면은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으로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때는 좀 선형 모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에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도메인이랑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좀 달리 쓰인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예,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주제로 살짝 옮겨가 보면 네. 자동화에 대한 문제를 좀 논의해보고 싶은데 데이터 분석이나 뭐 머신러닝도 이제 뭐 오토 머신러닝 나온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학계에도 계셨었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 데이터 분석이 앞으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직종 혹은 사람이 개입할 어떤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사람이 계속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더 중요해지게 될까요? 사람의 역할이. 예, 그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주제일 것 같은데 이제 네.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 밥줄이 끊기느냐 안 끊기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런 세상 오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레거시 같으니라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세상이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으로 이제 그 유다 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과 연구자신데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고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The Book of Why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왜에 관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인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책의 서두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유행하는 그 ML이나 AI는 인과 추론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정말 이제 강한 수준의 인공지능, 스트롱 AI를 구현하려면은 기계가 인과를 밝혀내고 그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 문제 중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과에 대한 추론이 불필요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를 찍어주거나 뭐 그냥 이 사람이 클릭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예측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애초에 그런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변수를 사용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피처를 고르는 과정에는 인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클릭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뭐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별이 중요하다, 연령이 중요하다, 지역이 중요하다, 뭐 소득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애초에 어떻게 고르냐는 거죠, 기계가. 그래서 물론 뭐 수십만의 변수를 다 훑어낼 수도 있지만 그건 계산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실적인 고려사항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기계가 그걸 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만 들어도 예를 들어서 A/B 테스팅을 했는데 뭐 클릭률이 뭐 80대 75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AI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좀 물음표가 따라 붙어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없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안 없어질 것이다. 그게 완전히 자동화 가능하지 않은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과 결정을 결국에는 인간이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자신의 확신감이라든지 그거를 기계한테 맡겼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 그리고 약간 법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임을 결국 기계가 있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만든 사람이 한 건가? 쓰는 사람이 있는 건가라는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인과라는 말 부분이 아직은 인간이 해야 되는 범위의 일이지 않나라는 것도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일이 다 기업 사이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계도 있는 것이고 공기관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효율성만 최종의 목적으로 놓고 어떤 일들이 결정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신러닝 모형도 예측 성능이 높고 뭐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보다도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결국에 이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해줘야 되는 영역은 이 땅 위에 인간이 사는 한에는 끝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 아니라도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아마 아시겠지만 피처 엔지니어링만 해도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이걸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저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오해죠.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자동화된 상태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노가다죠. 그거 아니었어요? 저 자동화를 해주는 줄 알고 이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방송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학계나 산업계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머신러닝, 딥러닝 막 뜨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 전공한 분들은 보통 컴퓨터공학이나 산업시스템공학이나 아니면 뭐 AI 대학원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전공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 전공하시는 분들을 보고 통계학 하시는 분들이 저거 다 옛날부터 있었던 통계학인데 이제 뭐 포장만 머신러닝을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주류는 사실은 통계학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들었고, 또 그 통계학자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기 수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건 사실 옛날부터 다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결국은 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가 핵심적인 원류 학문이냐라는 것에 대한 준성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혹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꿈을 꾸는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를 좀 바라보면서 어떤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거다라는 어떤 조언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 자체의 그 영역 특정성, 도메인 스페시픽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머신러닝 그거 예전부터 다 있던 거야, 통계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주장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네, 그동안 이제 ML이나 AI라는 분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역사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되었고, 뭐 물론 모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나 뭐 알고리즘 같은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의 통계학과는 솔직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놀랍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발전상들을 그냥 머신러닝이나 AI 다 통계학이지 이렇게, 아니면 뭐 더 멀게는 수학이지라고 이렇게 환원하는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네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준비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면접 환경이 지금과는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이 드릴 말씀은 없어요. 어떤지 몰라서. 그런데 네. 이제 미국만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통계라든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다 갖추셔야 하는데, 일단 기초 수준 정도, 뭐 제가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계학 같은 경우는 통계학 입문이랑 뭐 회귀 분석 정도 이해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그냥 시중에 많이 나오는 뭐 아까 말씀드린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러닝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요즘 유행한다는 뭐 머피의 책도 있고, 뭐 제가 본 책으로는 Hands on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그 책은 거의 뭐 클래식 반열에 올랐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시고, 뭐 알고리즘은 사실 코딩 인터뷰는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큼 통과하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리트코드라고 이제 코딩 인터뷰 준비하고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난이도 하짜리 문제 정도만 많이 풀어봐도 어느 정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이제 비헤이비어럴한 측면인데,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핏과 잘 맞을 것이냐, 이런 거 행동적인 인터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준비할 게 있겠지만, 그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만만하게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네.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많이 떨어지고 많이 리젝트 당할 거고, 학력이 얼마나 좋든 상관없이 계속 좌절을 맛보실 건데, 그게 당연하다, 디폴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좌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회사 측에서 보면은 수백 수천의 지원자가 도전을 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별 과정은, 그리고 굉장히 불완전하고 인간의 편견이 많이 개입되고 하기 때문에, 뽑아야 될 사람을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통계적으로 또 이야기하자면 뭐 1.5류, 2.5류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낙방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당신의 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도전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네. 너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준성님 취업 순환기만 들어도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아니, 저분이 순환을 당하셨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 모 대기업도 제가 3번 인터뷰 봤는데 3번 다 떨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은 국내 기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기업.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준성님을 모시게 되기까지 저희도 논의를 많이 했고, 정말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셨는데,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약간의 네. 아쉬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또 다음번에 모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는 통계랑 머신러닝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박 박사가 그동안 궁금했는데 누구도 답변해 줄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박 박사가 조금 끄덕끄덕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희 멤버들 소감이랑 그리고 준성님 소감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박사 먼저 들어볼까요? 네네, 오랜만에 좀 이런 주제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거가 되게 저도 공감 가는 부분이라서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면접을 봤을 때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들었을 때도 그냥 서로 핏이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보통은 면접 스킬이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한 100개 쓰는 건 면접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력서의 업그레이드와 뭐 이런 것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취업할 때 면접 연습한다고 그냥 여기저기 막 찔러 넣었던 기억이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이 다시 나서 그런 것들이 공감이 좀 많이 가고, 왜냐면 계속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는 겪어봐야지 아는 거라서 면접을 어디든 빨리 가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이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 사람들이 나를 우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겪어보시는 게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 1000번 내셨다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고요. 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좀 더 여건이 되신다면 참여해 주셔서 다른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재현성이나 피밸류 얘기 같은 거도 지금 후보에 있었는데 꺼내지 못했던 주제들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준성님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한 2만 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5개 정도 들은 것 같아서 머지않은 시점에 꼭 다시 모셔서 할 얘기 많잖아요. 피밸류, 뭐 베이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얼마 전에 왜 선거 부정 얘기도 준성님이 아, 그렇죠. 네, 열심히 팔로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듣고 싶고 네, 그 듣고 싶은 얘기 게 너무 많습니다. 점에 신부금으로 녹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얘기를 또 나누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 명망 있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증명을 뭐야. 오늘 했다는 거. 네. 뭐 그것만으로도 이 방송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고양이를 키워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고양이를 키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관은 높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도 뭐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극단적으로 나누자면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봐요. 개인을 위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가 혹은 생태계를 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준서님이랑 뭐 이제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 이제 포스팅을 본 지는 꽤 됐지만 말씀을 나눈 거는 이제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근데 저는 준성님이 굉장히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시면 사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이제 포스팅 같은 것도 올리는 시간도 따로 내서 이제 올리셔야 되고 저희 방송을 참여해 주시는 것도 본인이 생태계에 대한 발전에 대한 혹은 대중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질문 드렸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예를 들면 꿈도 꾸지 마라. 나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니들이 하려고 하냐. 이런 태도보다는 이런 부분만 조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에 걸쳐서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한계점도 같이 짚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모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성님은 저희 방송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지난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까지 두 에피소드 참여하셨는데 소감이랑 또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또 나누고 싶으신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데이터 과학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더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저 자신의 견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명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계량심리라는 분야를 전공하려고 했을 때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 재현성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과학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과학적 결과가 소통되고 이런 거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열망이 이제 제가 업계에 와서도 아직 있다는 거를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포스팅하는 거는 사실 지난주는 그 새로 가게 된 회사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 잠깐 갭이 있어서 포스팅을 그때 좀 많이 했던 거고요. 아무튼 다시 가까운 시일 내에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아직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또 만날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준성님의 뭐 견해나 아니면 이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페이스북에서 오하이오의 낚시꾼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성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지금 10시 16분입니다. 오전. 오전이신 거죠? 네. 지금 태평양 광케이블을 타고 지금 그렇죠. 저희 이영만리 먼 땅에서부터 목소리가 여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에도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고 정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들어오시면 만나 뵙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날을 저희 그 데이터홀릭 오프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